자, 이제 감가수정 방법입니다. 감가수정 방법하고 이제 감가수정, 감가상각의 비교입니다.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가수정 방법은 오른쪽 페이지에 내용연수법이라고 되어 있죠.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내용연수에는 그 위에 참고 박스에 있듯이 내용연수의 종류에 물리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은 물리적 내용연수고 2번은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가 당연히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법 하고요. 일단 동그라미 1, 2, 3, 4, 5를 보십시오. 오른쪽 한 장 넘기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2, 3, 4, 5번까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5가지가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다시 기억, 니은, 디귿 3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4가지를 골라서 써놓고요. 다른 방법 하나를 집어넣은 후에 다음 중 감가수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것은 특별한 이론을 묻는 것이 아니죠.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기억을 한다면 내관분시임 이렇게 될 거예요. 내용연수법의 내, 관찰감가법의 관, 그 다음에 분해법의 분, 시장추출법의 시,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환원법, 임대료 손실환원법의 임. 그래서 이 앞 글자를 일단 따서 기억하시고요. 내용연수법은 다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입니다.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가장 중요한 것은 정액법입니다. 그 다음이 정률법이고요. 그래서 이 정액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공부하는 겁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환기금법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상환기금법을 포함해서 나머지 것들은 깊게 들어가 봐야 뜻입니다. 뜻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깊게 이론 부분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서 더 들어가는 거는 얘네들. 조금 한다면 얘입니다. 얘도 이제 3가지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뜻. 관찰감가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천정 상태를 눈으로 보고, 벽체 눈으로 보고, 바닥 눈으로 보고, 외벽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점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내용연수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법으로는 뭐밖에 못해요? 기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밖에 못하죠. 내용연수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기간 경과에 따라 뺀다는 얘기가 내용연수거든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지은 건물이라 해도 관리 상태나 뭐 유지 수선 상태에 따라서 또 상태가 좋은 놈이 있고 못한 놈이 있죠. 근데 내용연수법에서는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용연수법을 할 수 없는 거는 얘가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을 병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병용 함께. 그 관찰감가법이에요. 다음에 분해법은 물기경으로 나누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죠? 물기경으로 나눠서 치유가능불능, 얘는 모두 다 치유불능 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분해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감가 요인을 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추출법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도표 그려놓으면 가장 간단할 거예요. 사례조사를 사례조사. 이게 제곱미터당 가격을 여기다 제곱미터당 거래가격. 어떤 사례를 조사해야 돼요? 시장 하면은 뭐예요? 시장. 수요 공급이 만나는 시장.
거래되는 사례, 거래 사례. 거래 사례를 조사를 해서 건물 가격만 뽑아내요. 건물 가격만. 근데 이게 어떤 거는 200제곱미터고 어떤 건물은 100제곱미터고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건물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구해야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00제곱미터나 100제곱미터나 똑같은 수준에서 하려면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제곱미터당 가격이 대체로 어떻게 될까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제곱미터당 가격이 대체로 내려가겠죠.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을 찾습니다. 선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얼마씩 떨어지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이걸 감가수쟁기업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평가하려는 물건이 5년 지났어요. 그럼 여기 어디 오면 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가 하락했는지 그 하락한 걸 빼는 거예요. 이게 시장 추측법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된 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거래 사례. 키워드는 거래 사례, 거래 사례. 또는 매매 사례.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한다 이 뜻이에요. 됐죠? 들을 때는 다들 아시죠? 이제 저 문만 나가면은 이제 까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야 돼요. 수업 시간 중에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했는 게 뭘 했는지 관찰 감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방법. 분해하면은 물기경으로 쪼갰다. 분해가 쪼갰다.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 시장에서 추출한다. 시장에서 거래 사례로부터 추출하는 거예요. 임대료 손실하는 법 이제 남았죠. 임대료 손실하는 법은 새 건물하고 낡은 건물이 있다고 쳐보세요. 자, 지금 금방 지은 새 건물이 있고요. 옆에 똑같은 건물인데 5년 전에 지었어요. 그럼 얘하고 얘는 임대료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날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 차이 나는 만큼을 얘는 낡은 거는 덜 벌 거 아니에요. 덜 버는 만큼 나는 돈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 거 사면은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임대료를 벌 수 있죠. 낡은 거 사면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적은 임대료를 벌죠. 그 차액만큼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새 거는 오랫동안 많은 돈을 버니까 그 덜 버는 만큼 손실 발생하는 만큼은 어떻게 해요? 임대료 손실 발생하는 만큼을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그 임대료 손실이 원래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직접 계산하라고 말을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라. 그렇겠구나. 됐나요? 그게 이제 이 임대료 손실하는 법이고요. 일단 종류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정액법, 정률법 얘네들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10년이 지나면은 10년이 지나도 9천만 원이 감가가 되고 10년 동안 9천만 원이 감가되고 내용연수말 잔가는 1,000만 원인 이런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조달 원가가 1억이란 얘기예요. 이게 10년 후에 10년 동안 얼마 떨어진다고요? 10년 동안 9천만 원 떨어져서 내용연수가 끝나면은 잔존 가치가 1,000만 원이 남는 경우 이때 정액법의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감가액은 1년에 얼마씩 떨어진다고요? 1년에 1,000만 원씩? 10년 동안? 1년에 1,000만 원씩 떨어지면 총 1억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9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감가액을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얼마를 몇 등분 해야 돼요? 9천만 원을 10등분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정액법 매년감가에서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써서 그렇지 사실은 얼마를 몇 등분 하느냐 이걸 빨리 찾는 겁니다.
이거 빨리 찾으면 정액법은 게임 셋입니다. 9천만 원을 10등분이잖아요. 그치?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씩? 900만 원씩 떨어지는 게 정액법 매년 감가액입니다. 근데 정율법 매년 감가액은 전년 말, 지난 연도를 말해요. 지난 연도 말 잔가에다가 곱하기 정률을 합니다. 그럼 전년 말 잔가에 곱하기 정률 하는데 이 정률은 문제에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률을 직접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1 빼기 항상 있어요. 이 1 빼기 10제곱근 1억 분의 1000만 원.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려는 표정 같아 보니까. 이런 계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도 우리는 못한다 해야 돼요.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계산 결과를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0.2라고. 정률법에서는 우리는 이거 계산 못해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계산기를 쌀집 계산기만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공학용 계산기는 못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도 회계원리 이런 문제 안 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도 회계원리에서조차도 정률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첫 해년도는 전년말 잔가가 1억이에요. 전년말 잔가니까 전체입니다. 전체. 1억 곱하기 0.2에서 매년 감가액이 이렇게 돼요. 그럼 두 번째 연도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연도는 이렇고요. 두 번째 연도는 8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0.2 하면 1600이죠. 매년 감가액이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죠. 자, 그런데 이걸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900만 원씩 900만 원씩 이게 뭐예요? 정액법이고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죠. 근데 정률법은 어떻습니까? 정률법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다음 연도에도 400 떨어지지 않아요. 매년 똑같은 금액씩 떨어지면은 직선으로 떨어지겠지만 첫 해는 400 떨어지지만 둘째는 400이 안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게 320만큼 떨어집니다. 요 첫째는 400만큼 떨어지죠. 그죠? 20%씩 정률이 20%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20%, 요거의 20%, 요거의 20%씩 점점 격차가 줄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정률법이에요. 이게 여기 900으로 일정한 것이 정액법이고요. 자, 그러면 상환기금법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 금액들 있죠. 900. 900씩 900씩 여기까지 몇 번 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10번이죠. 900씩 900씩 10번 다 합하면 얼마예요? 9천이죠. 이렇게 다시 합할 때 이자를 계산하면서 합하나요? 그냥 더하기 하나요? 그냥 더하기 하죠. 이자 고려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자 고려 안 합니다. 여기도 2000 더하기 1600 더하기 1280 더하기 맨 끝에 가면 250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요? 9천이 돼요. 9천. 맨 마지막까지 첫 해 2000, 1600 이렇게. 이거 다 더하는 거 이자 고려하면서 더해요? 그냥 더해요? 그냥 더하죠. 얘네들은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둘은. 근데 상환기금법은 맨 끝에 누계액이 9천만 원이면 되는데 정액법은 그냥 900, 900씩 했어요. 이게 900, 900, 900, 900. 근데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합니다. 이자를 고려해서 이자까지 붙어서 9천이 되도록 불입을 하는 것처럼 감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은 900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90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 금액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천 곱하기 또 화폐 시간 같이 계수 나오죠.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공식. 이거는 일시불이 아니고요.
여러 번 이렇게 불입되잖아요. 근데 목돈을 계산할 때는 연금 내과계수나 연금 현가계수였는데 이거는 푼돈 계산하는 거잖아요. 푼돈 계산하는 거는 감치응계수나 저당성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돈을 빌려서 갚아나가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돈을 쪼개는 거는 저당상수란 말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거. 근데 이건 미래돈을 쪼개는 거라고요. 미래돈을 쪼개는 건 뭐라고요? 감책임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상환기금법을 감책기금법이라고도 해요. 감책임계수를 사용하니까. 됐습니까? 감책기금이나 상환기금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기업에서 돈 빌리고 나중에 채무를 상환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900보다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900보다 작은 금액이죠? 이렇게 갔네, 이렇게.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상환기금법. 얘는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이자를 고려한다는, 이자 고려. 이자 고려하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저 많은 것들 중에. 그 특징이에요. 됐나요? 자, 일단 요런 정도입니다. 요런 정도고요. 이번 5월 3일 날 계산 문제를 할 거예요. 그때 계산 문제는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할 테니까, 해버릴 거니까 10시부터 지금 몇 시까지 예정돼 있죠? 6시간인데 5시간이었나요? 4시까지로 돼 있어요? 제가 6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못 얘기했나? 전달이 잘못됐나? 글쎄요. 그거는 일단 지금 그 메일로 자료는 보내놨어요. 보내놓고 지금 교정을 보고 있는데 뭐 금방 곧 아마 프린트는 가능할 때 4시까지로 돼 있어요. 그럼 점심 안 먹고요? 그러니까 6시간인데 점심 먹는 걸 고려하면은 5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5시까지가 돼 있어요. 여기 공지사항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16시까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16시까지로 됐습니까? 그럼 뭐 1시간 달려서 그냥 일찍 마치면 되죠, 그러면. 1시간 점심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5시간 만에 5시간 만에 끝내지 뭐. 4시간 만에 끝내라고 하면 4시간 만에 끝내고 3시간 만에 끝내라고 하면 3시간 만에 끝내고. 알겠습니다. 점심 먹지 말고 4시까지 가든가. 자, 어쨌든 계산 문제는 그때 다 할 거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는 어려운 거는 좀 빼고요. 어려운 것도 다루기도 했습니다. 좀 약간 난이도 높은 것도 다루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풀기가 어렵겠다 싶으면 공식으로나마 쉽게 풀 수 있으면은 하고요. 근데 그 공식도 외우기도 번거롭다. 아니면은 공식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아예 제껴버리고요. 그렇게 한 60문제를 풀 겁니다. 60문제를 푸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내가 하기가 벅차다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거는 좀 할만하다 이런 것들을 딱 타겟으로 삼아서 그런 것이 나오면은 풀 수 있게끔 훈련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은. 자, 어쨌든 정액법과 정렬법 중에 요 이론 비교는 좀 해야 됩니다. 어떤 게 더 쉽나요? 정액법하고 정렬법하고. 정액법이 더 쉽죠. 정액법이 더 쉬운데 문제는 물건의 실제 가치 하락하고 비슷한 거는 정률법입니다. 물건은 사실 처음에 포장만 뜯어버리면 중고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치 하락과 비슷한 거는 정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정액법을 적용하면은 조금 좋긴 좋은데 이렇게 간편하니까 문제는 실제 가치를 판단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정율법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다행히도 건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더라도 오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런 물건은 포장만 뜯어버리면 이제 중고돼 버리죠.
특히 기계류는 더 심합니다. 근데 건물은 준공검사 받았다고 바로 중고부동산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액법을 적용하더라도 오차가 크지 않다면 그러면 정액법 적용하도록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정률법 적용한다고 그러면 완벽하게 일치할까요? 정률법 적용한다고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오차가 크지 않다면은 건물에 정액법을 적용하더라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정률법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정액법 계산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고요. 거기 이제 지금 이걸 다 들어가면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설명한 걸 다 들어가면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설명한 거 다 들어와도 할만했나요? 그러면 괜찮아. 다 하셔도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론적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종류 묻는 거나 정액법, 정률법 비교하는 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더 봐주시고요. 이제 다음 한 번 더 순환이 남아있으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을 비교합니다.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 이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 표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628쪽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에서 자, 오른쪽이, 여기 교재에서는 오른쪽이 감가수정이네요. 이렇게. 여기가 감가상각이고요. 여기가 감가수정이고요. 어떤 게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까? 감가수정이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와 관련됩니다. 목적이 원가 배분이에요. 이 소리가 뭔 소리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 공장 건물을 지어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면은 제품 만들 때마다 이 제품 제조 원가가 발생하죠. 그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려면은 재료비만 따져서는 안 되겠죠. 재료비 말고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인건비도 따지고 뭐 다 따져야 되는데 건물 가격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이 점점 낡아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건물 가격이 1억씩 떨어지고 있다면 제품 제조 원가에 뭐도 반영해야 돼요? 건물 감가상각비도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원가 배분이에요. 원가 배분. 그게 목적 감가상각의 목적 원가 배분이에요. 그래서 기업 회계와 관련, 여기 기업 회계와 관련. 그죠? 다음에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 짓는데 10억 들었어요. 근데 이거 10년 동안 쓰면은 더 이상 못 쓴대요. 그러면은 1년에 얼마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1년에 10년간 쓰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1년에 1억만큼은 제품 제조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1억만큼은. 자, 이러니까 항상 어디서부터 빼셈을 하는가 하면은 10억에서부터 1년 지나면은 1억, 2년 지나면 2억, 3년 지나면 3억 빼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1억씩 빼나가니까. 근데 감가 수정은 그게 아닙니다. 제조달 원가에서 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조달 원가는 언제적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 현재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공장을 지은 지 3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10억짜리가 장부에는 얼마나 남게 됐습니까? 3년 지났으니까 3억이 빠져서 7억이 남겠죠. 근데 그는 10억에서 뺀 거잖아요. 근데 이 감가수정은 과연 시장에서 7억 받을 건물인가 따져보는 거거든요.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건물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돼요. 항상 새로 짓는 데 들어간 돈을 따지는 겁니다. 3년 전에 1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이지만 지금 지으면 10억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6억이다. 극단적으로 따져서 6억이다. 6억인데 몇 년 지난 거예요? 3년 지난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러면 좀 너무 과한가? 그럼 조금 더 숫자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3억, 10억, 아니구나. 아까 10억이라 그랬죠? 3년 전에 10억 드렸죠?
그래서 3년 전에 신축 가격이 10억이고 장부상 얼마 남았어요? 장부에 7억이 지났죠. 3년이 지나서. 그러면 요 3년 지난 요 시점에 재조달 원가를 계산을 하면은 10억보다는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재조달 원가는 예를 들어 12억이 든다. 3년 지난 시점에. 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몇 년 지난 건물이에요? 3년 지난 건물이죠. 총 몇 년 중에서? 10년 중에서 3년 지났어요. 그럼 얘를 10등분해서 새 칸만큼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 것은 얼만데? 12억인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몇 년 지났으니까? 3년 지났으니까 여기에서 새 칸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4년 지나면은요. 여기서는 얼마 남겠어요? 지금 3년 후 장부상 7억이고 4년 후 장부에는 6억 남아있죠? 그럼 여기서는요? 그렇죠. 여기에서 4칸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4년 지났을 때 새것의 가격을 또 구해야 돼. 이 새것의 가격은 늘 바뀐다고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기준 시점 현재 4년 지난 후에 재조달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요. 4년 후에 재조달 원가는 또 한 13억 됐을 수도 있잖아요. 1년 사이에 또 물가가 올라서. 그러면 13억에서 몇 칸 떨어뜨려야 돼? 13억에서 이제 4년 지났으니까 여기서 4칸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10등분해서 1.3억씩 1.3억씩 떨어뜨려야 되겠죠. 1.3억 곱하기 4해서 5.2억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7.8억 이렇게 되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얘는 뭐를 새로 계산해야 돼요? 재조달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돼요. 다시. 기준 시점 현재 재조달 원가를. 그러니까 얘는 계속 바뀔 수 있죠. 1년 지났을 때마다 재조달 원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속 어디서 빼는 거예요? 10억에서. 처음에 취득 원가 10억에서 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하나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감가상각은 처음에 취득할 때 그 돈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끝날 때까지. 됐죠? 다음에 내용 연수는 법정 경과 연수를 중시하고요. 감가상각에서는. 감가수정에서는 경제적 잔존 내용 연수를 중시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3가지 있죠. 상각자산, 관찰, 감가법, 감가요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는 감가상각은 뭔가가 적용이 잘 안 돼요. 근데 뭐는 적용이 잘 돼요? 감가수정은 적용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에는 토지에 적용돼야 안 돼요? 토지에 적용 안 되잖아요. 근데 감가수정에서는 토지에 적용돼요. 뭐 하면 돼요? 그 옆에다가 경제적 감가 써놓으면 돼요. 경제적 감가 토지에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토지에 적용되잖아요. 우리 감가수정에서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공장에서.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자, 옆에 쓰레기 소각장 생겼어요. 그러면은 건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제품 제조 원가에 그 쓰레기 소각장 생겼다고 제조 원가를 높게 계산해요? 건물 가격 떨어졌다고? 그건 안 된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뭐 옆에 쓰레기 소각장 생겼다고 공장 가격 떨어졌다고, 예, 토지 가격 떨어졌다고, 제품 제조 원가에 반영해가지고 옆에 쓰레기 소각장 생긴 그 비용을 저 물건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 떠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거는. 아시겠죠?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감가상각은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만 인정되는데 감가수정은 물기경 모두 인정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감가수정이에요.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은 이게 가장 난이도가 좀 낮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감가수정이 아니고 이 감정평가론에 오면은 사실 이게
제가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눈치 보면서 수업해야 돼요. 막 어려워하시면 어떨까 막 계속 이제 눈치 보고 있었어요. 막 졸지나 않을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수업하는 게 꼭 딱 두 군데. 투자론하고 여기하고.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가 괜찮았다면은 다행입니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3방식 중에 2가지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익환원법이 가장 어렵거든요. 수익환원법이. 근데 이제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무슨 가격을 구하죠? 비준 가격을 구합니다. 조금 전에 적산 가격은 어디에서 뭘 뺐죠? 제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뺐죠. 비준 가격은 사례 가격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례 가격하고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집중하십시오. 조금 기력이 다 돼 가더라도. 사례 가격에서 만약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수정 작업을 해야 되죠. 그 수정 작업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사정이 개입되어 있어서 사정이 없는 상태로 수정하는 것을 사정보정이라고 그래요. 친인척 간 거래로서 지나치게 저가로 거래됐다면 그 사례 가격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1억에 거래됐는데 그러면은 1억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을 사정보정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곱셈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덧셈이나 뺄셈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 부분. 이제 전 2달 과정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눈 감고 있다 가면은 도대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죠. 눈 뜨고 있어도 알 수 없는데. 눈 뜨고 있어도 알 수 없는데, 눈 감고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을 하십시오. 자, 이 사정보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또는 뒤에 가면은 시점 수정이라는 것도 해요. 이런 거 할 때 더하기 빼기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곱셈을 통해서 수정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비율 수정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곱을 통해서 하는 거를 비율 수정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 아까 원가 방식, 적산 가격에서는 어떻게 수정했죠? 빼기 했잖아요. 뺄셈. 여기는 곱셈. 근데 학자들이 곱셈해서 수정한다 그러면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학자들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그냥 비율 수정법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곱셈이라고 하면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세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곱셈 여기 있죠. 뺄셈 조금 전에 했죠. 나눗셈하고 덧셈이 남아 있는데, 나눗셈이 이제 수익환원법이에요. 덧셈으로 수정하는 건 없어요. 여기 좀 전에 원가법에는 뺄셈, 여기는 곱셈, 수익환원법에서는 나눗셈. 그게 가장 어려워요. 실제로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나눗셈이 가장 어려워서 제일 나중에 배우죠. 자, 이 사정보정, 시점수정 또는 지역 요인 비교 또는 개별 요인 비교입니다. 이제 면적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안 하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사정보정이나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 항목이 많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네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숫자를 키워야 될 때는 여기다 어떤 수를 곱해야 될까요?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되고요. 숫자를 낮춰야 될 때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이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거래사례 비교법 의의를 보시고요. 의의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산식에서는 사례 가격에부터 사시지게 가고 있죠. 자, 이 장단점은 다른 방식보다는 거래 사례 비교법의 장단점은 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점에 보십시오.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자,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 이게 키워드입니다.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 요거 체크하세요.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 요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추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그 물건별 평가 방법에 제일 먼저 뭐를 본다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적용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그 다음이 수익환원법이고 마지막 보루가 원가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단점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 4번이에요. 4번 사실은.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사실은. 동그라미 4번이고 그 다음이 3번이고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에 지금 과거 사례 가격이 현재 시장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과거 사례 가격이 현재 시장 가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이론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가치와 가격 공부하셨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했죠. 그래서 가격과 구별을 했잖아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왜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효용 지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현재값으로 나타냈잖아요. 자, 그런데 아니 물건의 가치를 보려면 이 물건이 앞으로 미래입니다. 미래에 얼마만한 편익을 줄 건지를 봐야 되는데 거래 사례 비교법은 과거에 거래된 사례 가격을 보고 앞으로도 이럴 거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네.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이 감정평가가 감정평가가.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평.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이걸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정평가잖아요.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근데 그 경제적 가치라는 걸 보려면은 뭐를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과거를 보고 있다고. 지금 딴 데 보지 마시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데 갔다 오지 마시고. 지금 과거 사례 가격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사례 가격이. 이론적으로 문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슨 법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거는 미래를 보는 방법이니까. 근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추적인 방법이긴 해요. 가장 약점이 바로 이론적으로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을 때는 관찰되는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너무 또 과열되어 있을 때는 거품 믿긴 가격을 볼 가능성이 많죠. 이게 문제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자, 그런 거 외에는 이제 나머지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래서 3번, 4번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사례 선택 기준이죠. 괄호 4번 사례 선택 기준. 대체로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사례 선택 기준에서는 반가로 1번부터 사시지계 순서대로요. 사시지계. 그게 뭔가 하면 이거. 여기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자, 이게 바로 사례 선택 기준이에요. 왜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정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런 자료가 없어요. 이런 자료가 없으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수정 작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선택할 때부터 뭐를 보고 판단하라고요?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저 중에 하나라도 빠지는 거라면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사정 보정 가능성. 사정 보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요거는 어떤 경우에 사례가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때, 여기 보세요. 사례가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때 그때만 따지면 되는 거고요. 시점 수정 가능성은 요거는 시간적 유사성이라고도 해요. 사례가 한 달 전에 거래도 있고 6개월 전에도 거래했어요. 그럼 어떤 거를 원칙적으로 뽑아야 돼? 예, 가까운 거. 시간적 유사성.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요거는 위치 유사성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넓은 의미의 위치입니다. 좁은 의미의 위치는 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위치를 말해요. 자,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이겁니다. 대상 부동산이 3층짜리 점포예요. 그러면은 사례도 3층짜리 뭐 그 근처 점포이면 좋겠죠. 그렇게 따지는 거는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게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인가 하면 점포인데 주거 지역에도 점포 있을 수 있죠. 상업 지역에도 점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상이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지역에 있는 점포예요. 그러면은 사례도 상업 지역이 아니라 단독주택 지역 위주의 주거 지역에 있는 점포가 좋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이 지역요인 비교 가능성이라는 의미가 위치가 유사라는 게 지역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비교 가능성이 높다고요. 비교 가능성이.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지역적인 의미의 위치예요.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요. 이거는 물적 유사성이라 그래요. 네, 물적 유사성은 사례가 대상이 아파트면 사례도 아파트, 대상이 목조 건물이면 사례도 목조 건물. 이게 이제 물적 유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선택하라는 것 주제 하나 하고요. 다음에 그 밑에 참고 박스에 630쪽에 참고 박스에 배분법과 철거비 보정이라는 거 있죠. 이건 난이도가 약간 높아지는 겁니다. 약간 높아지니까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좀 보완해서 봐주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뒤에는 있을 겁니다. 이제 요거는 좀 중요도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신 후에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사례부동산의 정상화라는 주제가 있죠. 그 전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철거비 보정.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철거비 보정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배분법은 더 어렵습니다. 이 철거비 보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사례가요. 사례가 1억에 거래된 거요.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 하면은 이렇게 철거 대상 건물이 있어요. 철거 대상 건물이 있는 사례 가격이 1억이라고요. 지금 뭐가 있는 상태라고요? 철거 대상 건물이 있는 상태의 1억입니다. 자, 근데 내가 평가해야 되는 물건이 대상이 낮이에요, 대상이. 자, 낮이의 비준 가격을 계산하려고 해요. 지금 내가 평가하려는 거는 낮이라고. 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구했다고요. 1억에 거래된 사례.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1억 집어넣고 사정보정, 시점 수정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하면 돼요. 1억을 그냥 쓰면 될까요? 1억보다 더 써야 될까요? 덜 써야 될까요? 1억보다 더 써야죠. 더 써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런 전제가 있어요. 매수인이 철거해야 돼요, 이거. 매수인이 철거한다는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뭐를 더 들여야 돼요? 철거비를 들여야 쓸 수가 있죠. 맞나요?
철거비를 드려야 되면 여기에 플러스 뭐가까지 고려해야 돼요? 철거비 해야 이 아무것도 없는 땅 산 거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비교해야 된단 말이야. 사례도 이 상태로 바꾼 후에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억 플러스 철거비 이렇게 하는 게 철거비 보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문으로 만들 때 지금은 천천히 돌아가면서 설명드리니까 금방 찾는데 지문으로 얘기할 때는 철거비 보정은 사례 가격에다가 가산한다, 뺀다. 가산한다. 이렇게 아예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됐습니까? 철거비 보정은 사례 가격에다 더한다. 이렇게. 자, 이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라는 주제 있죠. 요거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익가능법은 그 마치고, 그 거래 사례 비교법 마치고 설명드리겠습니다.